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민청원에 코로나19 방역 장비, 마스크 등의 개성공단 생산 제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성공단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에는 일단 먼저 마스크 제조업체가 하나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부직포 이 개별 필터 이거로 만드는 회사는 하나인데 이중 면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73개의 73개사의 의류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주장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을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가 개런티를 받기는데 공연이 중단되면서 개런티를 못 받고 생계에 대해서 좀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태근 연극협회 이사장의 말 듣고 오셨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공연예술계 타격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대표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간에서 만나봅니다. 열린민주당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열린 공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봉주 전 의원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느끼시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 정봉주 전 의원과 손을 잡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강릉구 티켓처럼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갖다 박아도 된다고. 재심이 안 받아주면 저는 무소속 출마합니다. 막천 이 당에 25년을 헌신하고 당대표를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저를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내팽겨 친다는 것은 후보자들 간의 경선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컷오프 관련된 잡음도 들리는데요. 이번 공천 작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11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9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6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콜센터 직원이 77명, 그러니까 서울 51명, 경기 13명, 인천 13명이고 직원의 가족 등 접촉자가 13명인데 서울 11명, 인천 2명입니다. 이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자 이 77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콜센터지만 다른 층, 그러니까 7층에서 9층에서 근무했던 직원 553명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고 또 이 콜센터 건물 오피스텔 거주자 200여 명이 있는데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물 6층에 선거사무실이 있던 윤건영 민주당 구로울 후보는 어제 검사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윤 후보는 캠프 사무실을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른 곳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대구시가 관리하는 콜센터 중 5곳에서 1명씩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등 대구시 관리 밖에 있는 콜센터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센터 중 확진자가 나온 5개 센터는 폐쇄 뒤 관리 중이며 일부는 문은 열었고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는 폐쇄 이후에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콜센터가 뭐 대구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침을 통해 밀집 사업장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근무를 막고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저 출퇴근 시간과 그 좌석 간격을 조정하도록 이런 유도를 또 할 방침입니다. 또 종사자와 뭐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일 2번, 그러니까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근 중단과 업무 배제, 예. 종사자 방문자, 목록 관리 이런 것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한마음 아파트. 여기 입주한 신천지 교인 가운데 종교를 허위 기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건 뭐 신천지의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사면이 초과다, 마음껏 덤벼라면서 페이스북에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하던데. 네, 권 시장이 쓴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과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는 신천지, 신천지는 대구, 대구는 권영진 시장, 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라는 전투적인 표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신천지 연로 의혹에 참담한 심정이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집사다. 너무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일절 해명을 하지 않겠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네. 미국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1000명이 넘었는데요. 뭐 우선 미국이 이탈리아처럼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뭐 3주 전만 해도 이탈리아에는 확진자가 3명 정도로 그쳐가지고요. 그때 뭐 별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미국도 초기 대응이 늦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서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이 몰려드는 환자들에 의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그런 의료 시스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뭐 이탈리아 전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뭐 집 밖을 나서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조치가 미국에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란, 일본, 미국 사례까지 지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신천지 사태만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확진자가 폭증했고요. 예. 전국의 확산세가 이어졌는데 이게 다 신천지 교인들이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국회 상황 좀 알아볼까요? 추경 심사를 하고 있죠, 국회는 지금? 네,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이번 달부터는 이 코로나19에 의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된다. 또 힘든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의 얘기는 입국 제한 조치를 왜 안 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통합당의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 원으로 뭐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보증 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까지 대구 경북의 집중 지원대로 설계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이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 정당 합류 찬반 투표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만 하루 투표를 거치니까 시간을 좀 지키고 두고 봐야 되겠고. 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겠다. 아마 합당 논의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는 거절한 것 같아요? 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지금이라도 대구에 내려가서 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연을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 간의 불화설도 돌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논의는 뭐 별도로 뭐 한 게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볼 때는 좀 뭔가 틀어진 게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거듭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민생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하자 아니다 예.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파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하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여권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참여한다면 중도 개혁 세력을 결집해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대한신당계인 유성혁 공동대표는 다른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비례 전용 정당을 운영 중이다. 적폐 세력에게 일당을 내주고 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면서 당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출신인 박주영 공동대표는 뭐 미래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 경제 약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하자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과 녹색당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민생당만 참여하게 되면 민생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수 자체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얻을 수 있는 7석만 예. 얻을 수 있게 후순위에 그 당선권은 후순위에 7석만 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예. 민생당, 미래당 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뭐 서른 최고위원이나 박강원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서 밀접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부담이 되고 또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루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개성공단은 어쨌든 그전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수급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일단 좀 어렵다라는 얘기 한 것 같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코로나19로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업계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소규모 공연장이 모여있는 대학로입니다. 아예 공연을 포기한 극단도 있고 공연을 이어가는 극단도 있습니다만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단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극단 모의공의 이창호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공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하신다고 돼 있던데. 예. 그 하루에 관객들은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요즘에? 일반 티켓 판매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예. 예, 그 지인들 몇 분 정도만 이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수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연기자들도 관객이 없으니까 힘이 좀 나지도 않을 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공연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단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공연을 하고요. 예. 예, 또 저는 또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또 저희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 지금 소극장 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공연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곳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위 업계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답답한 말씀만 오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공연팀 각자의 입장들도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어쨌든 잠시 멈췄다가 좀 나중에 할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연을 멈추고 그냥 다 날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작품이 상하이박이라는 작품이던데 예.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겁니까, 이 작품을? 토탈 따지면 6개월 정도 되고요. 예. 팀을 꾸린 거는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예,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예, 무대 올릴 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예. 우리 청취자 박어진님께서 배우들이 마스크한 관객들을 보면 울컥한다고 하는 인터뷰 들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배우들이 관객들 보면 울컥한다고요? 배우들이 이제 관객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뭔가 좀 교차하겠지요. 예. 아무래도. 예. 그리고 또 이제 전혀 관객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제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마네킹처럼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젊은 친구들은 좀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연극 예술 업계가 평상시에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정부도 아마 예술업계 지원을 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도 근데 저는 이번 사태도 사태지만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집행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예. 저희들도 일종의 기초예술이거든요. 예. 예, 어쨌든 기초예술은 인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을 만드는 데 더 연구와 신경을 더 써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긴 몰라도 과학계도 이제 와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데, 예. 무조건 이제 팔아서 장사만 하는 문화보다는 어떻게든 기초적인 순수 예술을 지켜나가야 그래요. 모래성을 쌓지 않게 되죠. 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표님과 같이 공연업계에 계시는 분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다 같이 힘내자고 한 말씀 격려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극인 여러분 그리고 공연 관계자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지만 강합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극단 모의공연 이창호 대표였고요. 문자로 2650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73살이신데 직업의식으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자식 입장에서 눈물이 납니다. 약사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전국에 계시는 많은 약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회견에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가장 큰 걱정은 시간 문제입니까? 후보 문제입니까?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잠이 안 와요.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스카프를 하고 오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의 상징입니까? 이게 네, 노란색과 노란색. 파란색과 섞여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는 열린민주 비례대표 후보자는 노랑문, 파랑문을 통과해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후보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늘 그 자기들이 지나왔던 그 길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꽤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 투표를 하실 분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다 생각 안 그럴 수도 있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고 민주의 중심은 민주거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에 저는 더더덜도 아니고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오랜 동안 민주당 이름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혹시 그런 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후보상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보다 더 앞서서 저희는 자기 전문 분야를 대표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주인인 그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자기의 그 분야에서 개혁을 위해서 소명을 다해서 일을 할 사람. 그리고는 이 기존 체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노력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운동가나 그 시민운동가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분들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중심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이라면 그중에서 어느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인정받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은 충분히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모도 아니고 뭐 공관위가 구성돼서 누구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에서는 최초 시행되는 것 같은데 오픈 캐스팅 국민이 추천한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피하면은 세상에 새로운 일을 언제 만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정당의 비례로 늘 나오지만 이것이 국민의 비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비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 공천을 하는 대표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게 오래전부터 제 생각이었었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우리하고 맞춰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하고 모두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후보를 공천하고 받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지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천이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당원들 중에서 최근에 가입하신 당원들 중에서 이 1,000명을 랜덤으로 골라요. 무작위가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고르는 순간까지 저 혼자만 그 고르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사람당 3명씩의 그 추천을 자기가 그 공천위원으로 선정됐다라고 받은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주는 걸로 3명을 받고요. 그 3명을 내일 9시까지 오늘 9시부터 내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일 9시에 받아서 저희가 내일 밤을 새서 수기로 해야 돼요. 3명은 컴퓨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골라서 쭉 펼쳐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뭐 1,000분이 누구누구 해서 쫙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해당되는 분의 절반 이상은 저는 안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을 다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렸듯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항상 국민이 있고 애국자래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던 분이 지금 뭐 손이 비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디 뭐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제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나를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국민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죠. 다는 몰라도 그래도 몇 분은 제가 공천위원장으로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당원들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설득 작업 뭐 이런 걸 거쳐서 마지막에는 또 당원이 투표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함께 투표를 합니까? 한두 번, 이번에 오늘부터 하는 거 빼놓고 한두 예. 번 정도의 또 다른, 예. 이제 우리 당원들일 수도 있고, 국민들일 수도 있고, 국민하고 하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예. 한두 번 정도의 투표가 다시 있을 겁니다. 그 국민 오디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실험인 것 같은데,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안 생겼으면 열린민주당도 안 생겼겠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한국당 받을 때 비판하더니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몰라도 그쪽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걸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금 얘기하신 열린 캐스팅을 정봉주 의원이 받아들여서 합류하셨는데 네. 그 할 때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분은 제가 필요했고 저는 그런 열린 공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마다 회의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 로고를 보면 또 그 인터뷰 며칠 전에 하신 거 보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디자인적인 아하. 그런 그 설명에서 우리가 보통 마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로고가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가 있는데 마크가 왼쪽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예. 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 나온 안이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 뜻을 왼쪽에도 쓸 수 있고 오른쪽에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좌우를 예. 했는데 실제로는 이 열린 것은 국민 앞에 열렸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내일 하루 동안 네. 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네. 만일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면 네. 열린민주당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 노선을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모이고 뭔가 자기들 컨셉을 만들어 나갈지를 우리는 모르고요. 우리는 갈 길을 그냥 아주 바쁘게 가고 있는 중이고 가는 길에 어디선가 만난다면 예. 조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다리거나 그분들에 맞춰서 뭘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문은 열어놓되. 그럼요. 언제든지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그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그러니까 아까 뭐 당원들이 추천하고 마지막에 또 국민들이 투표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예. 검증을 어떻게 검증은 하느냐. 예. 제가 그래서 이 박홍률 시장, 목포시장을 모시고 온 게 이분이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인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검증 부분들도 저희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그야말로 정말 물샐 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짧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들도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검증 위협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서 후보로 됐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탈락시키는 뭐 그런. 그럼요. 한 순간순간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써내게 할 생각이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깔끔하게 예. 우리가 그 물러난다라는 그런 예. 그 약속을 예. 하고 시작해야죠. 제가 그 진보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을 쭉 둘러봤더니 예상보다 열린민주당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달아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언론에서 일부러 조금 기사량을 줄인다거나 우리를 홀대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뭐 지금 굳이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돼 있는데 예.
굳이 뭐 기사를 다룰 게 없잖아요. 원래 기사라는 게 뭔가 잘못돼야지 항상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꽤 많이 그래도 다뤄주고 있는 예. 편입니다. 뭐 예. 좋은 얘기는 아직 할 때는 아니죠. 예. 나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과 합치게 됩니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돼요.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지도 봐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뚫고 나갈지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분들을 지금 신경 쓰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앞에 당면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꿋꿋이 묵묵히 그냥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되겠죠. 예.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전부 다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그러면 당을 만들어 놓고 뭐 선거 결과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는 당선되신 분들이 해나가야죠. 우리가 중요하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지금 공천을 국민을 향해서 받고 있고 그 엄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 예. 국회의원들이나 이 기존 그 정치판에 참 문제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 경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말자. 이젠 모든 조직이나 모든 그 활동은 다 그들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홀연히 떠나는 거. 여기까지 성공을 시킨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예. 가자. 근데 손 의원님은 이제 정치하신 지 4년 정도, 4년 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 한 30년 했단 말입니다. 그 홀연히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팔짱 끼고 갈게요. 같이 들어왔듯이 예. 갈 때도 제가 모시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번 선거 목표 있으십니까? 저는 교섭단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석. 네. 이야, 그럼 상당한 표를 획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봐야죠. 왜 목표는 뭐 우리가 어디까지 예. 높이 두는 거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는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당 만들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만들기 전에도 안 했고? 정봉주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당 만들고 전혀. 나서도 안 하고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바쁘신 나와주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요.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죠.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에 대한 마스크 특혜 의혹. 지금 뭐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SNS상 혹은 일부 언론들은 이것을 이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호영 대표가 숙명여대를 나왔고 영부인이 숙명여고를 나왔고 또 손혜원 의원은 동창이고 숙명여고에 같이 나온 어이없는 일인 게 예. 서울대랑 서울고등학교랑 같습니까? 예. 경북대랑 경북고등학교랑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엮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전혀 달라요. 옛날에 이름을 같이 썼고 생긴 연도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재단에 전에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완전히 다른 학교였거든요. 지호영 대표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인일여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그러면 손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이 댓글에서 뭐 이쪽 관련되는 분들은 지금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예. 몇 분을 고소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고소한다고 그 유튜브를 했더니 많은 댓글들이 없어지고 기사들이 바뀌었어요. 고쳤어요. 예. 숙명여고가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숙명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그게 숙명여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숙명여고에 관련돼서는 그런 재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토시 하나라도 걸릴 게 있으면 무조건 고소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도 그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거기도 고소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 의혹을 예. 제기한다라고 해서 모조리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확정적으로 뭔가 했을 때 나오는 법리 얘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7948님 문자로 손혜원 의원님 부동산 의혹은 다 해소됐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판 중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고 있고요. 예. 네. 재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 연기됐더라고요. 제 재판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고 예. 있습니까? 네. 예.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 목포시장 박홍일 시장입니까? 네네네.
그 박지원 대표하고 계속 함께 있었던 그분이? 네. 예. 근데 이번에 열린민주당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목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분이 5만 8천 표로 떨어진 분이에요. 297표 차로 떨어졌는데 그분을 지원하던 그분에게 표를 주던 그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열린민주당으로 최고위원으로 영입됐다는 얘기를 듣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아마도 박지원 의원님이겠죠. 그럴 수 있겠죠. 같이 가던 파트너가 저한테로 왔다는 예. 게 특히나. 또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차례 박지원 저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목포에서는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무소속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야기해볼게.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대구로 내려간 뒤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대표직까지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구로 내려가서 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성 기자님, 미래한국당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뭐 중도에 대한 구애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뭐 꼭 미래한국당 생각이 아니고요. 그 전에 그 신설합당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철수 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좀 태극기 부대라고 할까요? 아주 그 극보수부터 중도인 안철수까지 다 반문재인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꼭 그때도 안철수 전 의원하고 무슨 얘기가 돼서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성교 대표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안철수까지 내가 만날 수 있고 당대표까지 드릴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인 효과, 선전 효과를 좀 충분히 거두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설사 성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런. 네, 그렇죠. 한성교 대표가 뭐 이런 일종의 쇼를 해서 한번 언론에 한번 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하고 그렇게 교감이 과연 있었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한국당은 공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바가 있고 합치면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 모양 되는 것 같이 오히려 그 자금만 더 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정치인은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떤 세월을 두고서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추운 겨울에서 뭐 서명까지 받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몇 배나 앞장섰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고 또 사드 배치도 제일 먼저 반대했던 안철수 대표인데 과연 이 한성교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알고서 그러는지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없고 다만 뭐 한번 보여주기에
툭 던져놓은 어떤 에피소드 같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연대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죠. 그것 좀 분명히 합시다. 예. 연대를 해도 이제 총선 이후에 하겠죠. 예. 총선 전에는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비례정당으로서 뭔가 미래한국당 찍기 좀 곤란한 분들은 이제 예. 나 안철수를 보고 좀 찍어라. 좀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은 예. 날 찍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보다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를 그칠 것이냐 아니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좀 일시적으로 대구 좀 보여주기 가 좀 컸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비례 전문 정당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예. 이건 지금 한국 정당 정치를 언제부터 세워질지 모르겠는데요. 뭐 1955년, 56년 민주당 창당 때부터 보면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한 65년, 60년 예. 됐는데 이 비례 전문 정당이 이렇게 나와다니고 비례 공천 받겠다고 몇백 명씩 모이는 이거 아주 60년, 70년 한국 정당 정치 역사상 난 최대의 폐악질 같아요. 도무지 이런 일을 갖다가 만들어낸 참 현재 여당의 단견이 너무나 한심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건 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뭐 저도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의원님. 안철수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의사 이 가운 입고 봉사활동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뭐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라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파행적인 아주 그런 이상한 이런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한국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비례정당에게는 성 기자님 대답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금 대구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양당이 굉장히 좀 세게 땡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득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여지가 있는 거는 미래한국당의 공천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공천이 잘 되면 지금 미래통합당 지역구 찍은 유권자들이 대거 그리 투표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분명한 거는 통합을 해도 반문연대를 해도 총선 이후에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하면 한성규 대표라는 분이 이제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아주 능수능란하신 분인데 사실 대중적인 이미지가 썩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분 밑으로 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성 기자 이야기대로 지지자들 양쪽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다. 국민의당 지지율 이런 분석이시고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괜찮은 인물로 공천을 하느냐 거기에 그렇습니다. 예. 자, 비례정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내일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신 있게 이게 결정해야죠. 그걸 이렇게 부차스럽게 전당원 투표 이렇게 합니까? 난 그거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분 쌓기 솔직하게 우리가 정당 명부제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간과했습니다 하고서 솔직하게 사과하고서 하는 게 너무 옳다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비례연합에 몸을 싣겠다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같은데 정의당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자신들이 만든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밖에서 보는 분들은 다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사실 그래요. 그걸 뭐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 제야의 이제 뭐 원로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당내 논쟁에 붙였는데 찬성, 그러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쪽이 좀 월등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 갈등으로 번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뭐 이런 양상인데요. 그 당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문안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문안을 보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답정 너라는 표현이 있죠. 뭐 이제 그런 설문을 그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뭐 지도부에서도 이제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정의당은 오늘까지 계속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할까요, 정의당은? 네, 거기는 이미 그 확실하게 선을 긋고요. 민생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당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찬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제야 원로들의 생각은 정의당, 민생당, 뭐 녹색당, 미래당 다 합쳐 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이른바 제야 원로라는 분들도 뭐 그걸 기대한 것은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안철수 대표까지 다 합치겠다. 우리도 이렇게 열어놨다는 보여주기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정의당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 민생당 같은 경우도 민생당은 지금 뭐 당내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의사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었다는 어떤 제스처에 불과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도 그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과 PK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흔들린다. 지역구에서 특히 접전 지역에서 우리가 질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는다 이런 주장으로 반대했는데 그 주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지난번 그 20대 국회 선거 2016년 선거 때는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그런 대로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서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가 보더라도 어떤 민주당을 주로 찍었던 그 유권자가 배란간 이쪽 찍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쭉 찍었을 때 배란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기권을 한번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든가 뭐 그래서 조금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크게 수도권에서 잃어버리는 지역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건 그렇게 보시나요? 엄살이 아닌가 싶어요. 수도권 의원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부천인데 그분은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인천의 송영길 의원은 아주 또 강하게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반대하는 분들도 다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결국 선거 때 되면 찍을 사람은 찍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맞붙고 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또 다시 여권 이른바 법여권 또 좁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좀 어떤 중요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기초 자료로 제시했던 뭐 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을 민주당이 지역구로 130석, 미래통합당이 119석 정도를 하는 걸 최대치로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법여권 의석이 최대치가 한 10석. 또 저쪽 이른바 그 야당 보수 야당 쪽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의석이 한 7, 8석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사실 많은 거 아닙니다. 바둑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중반전이에요. 그래서 개가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를 구축해서 판세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눈앞에 현철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이제 한석, 두석 이렇게 숫자를 갖고 따지고 있는데, 저는 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전제 자체가 지금 뭐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을지 그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다급해 보이고 어떤 절박감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명분을 줘야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 당 지도부에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뭐 잘못이 있었다 하면 당당하게 좀 사과도 하고 뭐 불가피성도 좀 조금조금 설명을 하고 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건 불가피하다 해서 그 지지자들이 납득을 해야 투표장에 가서 찍어주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뭐 전당원 투표했는데 뭐 찬성이 더 많습니다 합시다. 그럼 누가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직은 좀 더 정성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2부에서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관위원장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열린민주당의 표를 주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일 테고 반대로 자유공화당인가요? 뭐 또 친박신당도 있고요. 거기 표를 줄 사람들은 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일 거란 말이죠. 이 당들은 변수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보겠죠. 결국 사표 방지 심리. 그러니까 내가 찍었는데 이게 3%, 이 정당이 3%가 득표율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당 찍겠습니까? 찍고 싶어도 안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좀 관망을 해가면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자기가 찍는 표가 사표가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심정적으로는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열린민주당이나 또 자유공화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그게 과연 그래도 뭐 한 5% 이렇게 돼서 내 표가 한석을 만든다 하게 되면 하는데 그때까지 가서도 이렇게 미미할 것 같으면은 역시 뭐 큰 당이 찍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유공화당 쪽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거대 좀 보수 야당 쪽 중심으로 좀 힘을 합쳐달라라고 태극기 부대에다 얘기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유공화당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열린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까 뭐 미래한국당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 국민의당하고의 역학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앞번호들 인물 몇 명 같은 게 상당히 좌우하죠. 예. 좌우하는데 과연 이렇게 뭐 작은 정당이랄까요, 군소 정당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내놓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뭡니까 미래한국당은 뭐 500명인가 600명이 그렇게 밀렸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라는 게 좀 소선거구 지역 선거의 사표를 좀 효력을 살리고 또 현실적인 지역구 선거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치계에 들어온다는 그 순기능을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거는 거진 제가 말씀대로 이건 완전히 무슨 이런 정당 정치는 진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번 선거가 아주 나쁜 선거라고 봐요. 뭐 그러면은 다음 국회 때는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 선거제도 이 선거제 다시 하면 안 돼요. 예.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진짜로 진짜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어느 정당도 만족하는 선거법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걸 만든 이른바 4+1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여의석을 늘릴 수가 없고 되는데, 사실은. 또 이제 비례대표를 사실은 좀 많이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게 됐고 캡까지 씌우고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또 선거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면 나중에 여야 간에 빅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치 지형상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성관이가 애초에 미래한국당을 허용하면 안 됐었다. 성관이의 잘못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껏 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정당법을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정당 만드는 걸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용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정당 등록을 받아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문제 삼는 거는 좀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면 2016년에 안철수 대표 탈당해서 호남을 탈당해서 만든 국민의당도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뭐 눈여기 기회했을 때 말하지만은 그 뭐 정당 명부제를 무슨 금가옥대처럼 믿었던 사람들의
패착이라고 봐요. 예. 당견이죠. 예. 아무튼 저쪽에 그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연합비례정당 이쪽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는 뭐 개선이든 보완이든 제도를 좀 조정하는 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 수사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토론이 계속 이어갑니다. 예, 4부 계속 이어갑니다. 3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여라. 이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이라고 콕 찍진 않았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김명호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다. 천금 같은 말씀이다. 또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가 정치인으로서 녹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과연 보수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미래통합당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역풍이 불 것 같습니까? 해로울 건 없고 역풍 불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과연 뭐 크게 효과가 있겠는가. 고정 지지층이 그냥 어차피 찍을 사람들 찍는 거지. 예. 저는 뭐 그렇게 감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어떤 국가나 국민 전체 거기 보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정치, 보수 이른바 정당의 그 시각에서 보더라도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든데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예.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점을 다 좀 시정하고 또 훌륭하게 잘했으면은 과연 정권이 바뀌었겠습니까? 그에 대한 최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와서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뭉치자는 것은 저는 뭐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난 좀 찬동할 수 없어요. 정치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다. 네, 저는 미미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태극기 부대 쪽에 주는 메시지는 있겠죠. 뭐 자유공화당 찍지 말고 네, 그런 미래통합당 얘기죠. 찍어라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억중서신이 아니래도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제 막판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게 편지를 자세히 보면 이게 대구 경북 걱정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 그걸 기회로 딱 좀 포착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2006년 테러, 왜 얼굴에 칼 맞은 사건이 있죠. 2006년 테러 이후에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책을 찾아봤더니 그 책의 서문도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때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이후에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곤란해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 안 했고요. 또 뭐 탄핵 심판에도 물론 안 나왔고 반성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8대 0으로 만장일치 탄핵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거나 뭐 대국민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갑자기 얼굴에 내가 그 테러 당한 이후에 내 삶은 덤이다. 뭐 그래 어쩌라고 지금 하시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뭐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태극기까지 다 이제 우리 당 찍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김대중 고문은 이분은 그 전에 박근혜 탄핵한 거를 자유한국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칼럼을 썼던 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탄핵 즈음에 조선일보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너무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반문재인, 기승전 반문재인.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서신이 아주 뭐 엄청난 이제 결단인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별로 그렇게 이상돈 의원님 말씀처럼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두 분 의견 여기서는 완전히 똑같네요. 별 영향 없고 그리고 미리 해야 될 것은 사과가 먼저였었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아쉽다는 이야기였었고요. 그 송 기자님 지금 정치행위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대장군 용비님께서 유튜브로 정치하시는 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라는 내용이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그 정치평론가 중에서 몇몇 있는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 소식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거든요. 탈당하고 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나로 뭉치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해서 공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맨 처음에는 공천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유영하 변호사 뭐 공천 과거에 여러 번 내고 그렇게 뭐 사람 됨됨이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남들이 호감을 못 샀고 그다음에 2016년 선거 때 그 옥새 파동 일으켰을 때 장본인이죠. 큰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어긋나고 그리고 어쩌면 황교안 대표도 웬만하면은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보기에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부적격자라고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주지 않겠다는 얘기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이런 면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지 물론 직접 쓰셨겠죠. 친필 서신이니까. 그런데 이걸 옥중에서 뭔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과연 썼을까? 혹시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정세 판단에 의존을 해서 두 사람만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뭔가 좀 판단을 좀 뭐 다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그런 편지를 쓴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약간 뭐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뭐 추측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 편지 공개되자마자 공천 신청을 유영하 변호사가 한 걸 보고 그래서 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인데 참 좀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는. 근데 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배제를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갑작스럽게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한성규 대표하고 공병호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주게 되더라도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일단 좀 접수해놓고 좀 보자 이제 이런 태도를 좀 취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면접은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하고 걸러낼 걸로 이제 예상은 돼요. 너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한국당이라도 비례대표를 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과의 합당 문제. 자유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조금 많이 그 미래통합당에 구애를 하는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손을 안 내미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그 미래통합당이 어떤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낼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 그 리스트 선정은 통상대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대구 공천이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구는 끝났고 하는데 과연 이 어느 정도 인물이 이렇게 나올지 한번 이제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도 실제로는 이 지역구에 많이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구 출마시킬 만한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장담 못할 테고 이것도 아마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공천 이야기 좀 해보죠. 자, 처음에 아마 그 언론의 평가는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칼 제대로 휘두르고 있다 뭐 이런 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사천 논란이 있습니다. 뭐 김영호 위원장의 측근들을 공천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차기 그 경쟁자들을 제거시키는 거 아니냐. 다 제거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좀 비중 있는 이들, 예를 들면 뭐
정우택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을 또 거기다 같이 붙이고 뭐 김재원 의원뿐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뭐 이진보 그 정도 삼선급들 뭐 대거 다 탈락하고 근데 무난히 공천 받는 사람 보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맨날 장애 투쟁할 때 경쟁적으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대거 초선도 됐어요. 그리고 이른바 무슨 이부망천 뭐 이런 거 갖다가 망언으로 해서 공천 이렇게 배제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목소리 높이고 그 행동대장 같은 했던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황교안을 위한 공천밖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대신에 새로 넣은 사람 보면 신인들 보면은 그 지명도도 거의 없고 그 인물군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많지만은 한국당이 공천을 결국에는 잘못해서 예상하는 것만큼 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관측합니다. 예, 좀 미흡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돈 의원님하고 아까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쪽 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뭐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박찬주 전 대장 이런 사람들 뭐 영입 1호 했던 사람인데 그분도 이제 그 공천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 황교안 대표를 과연 총선 이후에 누가 따르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별로 챙기지 못했다는 게 당내 평가, 그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영호 위원장이 무슨 이 공천 결산 비슷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본인 얘기가 내가 교체는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걸 새 인물로 채워넣는 데는 내 참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참 불가피하게 이제 돌려막기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 참 미흡했다. 참 야당 한 3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사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펄펄 뛰었고요. 내가 무슨 세력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걸 계기로 무슨 차기 대선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요. 있다면 이제 명예욕 정도가 있겠죠. 뭔가, 어려움에 처한 당에 와서 내가 공천을 이른바 이제 학살 공천을 해서 이 당을 좀 살려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지금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이제 막 김영호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는 거고 또 무소속으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절반의 성공인 것 같은데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라내는 거는 내가 잘했는데 채워넣는 건 못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동에서 준비하던 후보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또 경북에서 준비한 사람도 서울로 올려보내고 같은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 3선을 빼서 옆지역구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이제 보면요 지역구 이제 메서나 그러면은 저 사람 좀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구 선거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다 삼선했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함부로 휘저으면 그건 진짜로 피치 못해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서 어떤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인물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내는 것은 그런 정부에서 청와대나 정무직을 하면서 좀 배출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실패했고 또 하나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면은 이른바 보수정당에 새 인물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중과 풀뿌리로 호흡하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학력과 경력 같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 전문성 이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새 인물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제대로 스펙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지역구 가서 그런 걸 안 한다고. 그 안에도 다 자기들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요번에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홍준표 전 대표를 갖다가 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의 탄핵에서 그렇게 망가져서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도 없는데 황교안 본인도
말 나오도 그냥 안 했잖아요. 그거 나가서 이동을 해줬으면은 그래도 난 좀 양산 같은 경우에 나 해줘야 된다고 봐요. 난 그게 예.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그 도의, 최소한 또 도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난 그런 거를 볼 때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자신과 좀, 자신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좀 배제한 게 아닌가. 예. 난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여기 빼서 저기 넣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컷오프 된 사람인데 우리 지역으로 왔다. 굉장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겨워 죽겠는데 어쨌든 나갔으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 약간 뭐 변명을 해주자면 그 돌려막기가 좀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른바 TK 지역에서 뭐 김재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뺐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가서 살아오든 말든 그건 이제 당 지도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새 인물을 서울에서 발굴은 할 수 없고. 이혜원 의원도 서초에 공천을 한 번 더 줄 수는 없는데, 그럼 딴 데 가서 한번, 당신이 뭐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와 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고. 사실은 김영호 위원장 말이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어디서 새 인물을 뭐 찾아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좋은 지역에 있던 의원들을 좀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불가피성을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기자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홍준표 전 대표는 챙겨줬어야 되지 않느냐. 정치 도의상.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오적이라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니까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서울역 집회에서 줄기차게 이자들은 뭐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승민, 뭐 김무성, 또 강릉 국회의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근데 결국 이분들이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전부 다 불출마 선언했거나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한 건데 어쨌든 이 태극기 부대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저는 권성동 의원을 왜 컷오프를 시켰는지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또 이 반대편에 좀 거물을 누군가는 좀 날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희생양인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권성동 의원 얘기 주셨으니까 컷오프 됐고 권성동 의원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강릉은 아무나 나가도 다 되는 곳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격앙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제가 그때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전 솔직히 그냥 탄핵이 그냥 가능할까 그랬어요. 왜냐? 예.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아닙니까? 예. 난 그래서 어렵다고 봤어. 법사위원장이 틀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검사잖아, 검사.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다 그냥 유승민 대표와 같이 거출해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또 1차적으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참 미스테리한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좀 배제를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거를 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기관에서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고 그러면 그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법사위원장인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그냥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뒤늦게 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는 사실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공천 배제한다. 아니 그러려면 탄핵을 왜 했죠?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서적으로 이제 이른바 현재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과연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그걸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문제 제기죠. 지금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정근 뭐 등등등 해서 다 나 무소속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어부질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어부질이 영남은 어부질이 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거기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거기서 과연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거에서 어부질을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런 심리 상태가 그런 현상이 무소속 출마 현상이
선거 전반에 대해서 전열을 흐트리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예. 그리고 또 그야말로 그냥 상점밖에 막 보냈잖아요. 불과 한 달 앞두고 동네 이름도 모르고 막 가잖아요.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연구도 없는데 막 보냈다고. 오죽하면은 안철수 의원들도 다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한 동네 한번 밟아보지도 않는 데 가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저런 것이 난 이번에 공천이 그런 면에서 전 높은 점수를 좀 주기 어려워요. 제가 정치라는 건 어디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오래 조직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쇄신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어부지리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지금 무소속 나오려는 데가 이제 영남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지금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기 쉽지 않고요. 또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도 다 아마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야당 안에서 개혁 공천을 했다. 아니다. 이건 뭐 사천이다. 이런 논쟁인 거지. 이게 총선 판세까지 영향을 그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천 자체가 판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총선이. 예전 총선과 비교하면은 이 타임라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여기 현재로서는 비례대표. 그게 저는 초유의 사태가 만든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이런 걸 만든 건 내가 누누이하지만은 참 민주당이 참 패착을 한 거죠.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선거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비례대표 다음 주 우리 만날 때쯤이면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올 텐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천 제도라는 것 자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렇다고 해서 뭐 오픈 프라임은 그것도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제가 과연 어떤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비례연합당 논쟁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뭐 다른 부분이라고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게 어디가 유리할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여당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이 또 너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 문제고요. 지금으로서는 여당 지지층이 이렇게 투표장으로 나갈 이유가 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상. 이게 좀 정부 여당이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라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는 또 경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요. 서민들로서는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의 이상돈 의원,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